2005년 3월 16일 새벽 1시 1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나이트클럽 앞은 술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채윤이 27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비틀거리며 길가에 섰다. 승무원이라는 직업 탓에 늘 단정했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집에 간다고 문자 보내놓고 택시 타야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택시 안은 퀴퀴한 담배 냄새로 가득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말없이 그녀를 힐끗 보았다. 윤희는 뒷좌석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서현역 근처로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졸음에 묻혀 작게 울렸다.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윤희는 그 느낌을 알아채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들었다. 3월 17일 오후 3시 경찰서로 뛰어든 윤희의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우리 딸이 어젯밤 집에 온다고 연락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2005년 당시 납치와 강도 사건이 빈번했던 터라 경찰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윤희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실종 다음 날인 16일 아침 6시 40분 성남시 중원구 S전문대 근처 ATM에서 1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택시를 탄 곳에서 15km나 떨어진 곳이야. 형사 김태석은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동선을 표시하며 중얼거렸다. 이후에도 죽전 휴게소 등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700만 원이 인출되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17일 저녁 7시 안산시 고잔동 ATM의 CCTV였다. 감색 운동복과 벙거지 모자를 쓴 175cm가량의 남자가 윤희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니야. 납치다. 김태석은 화면 속 남자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3월 21일 실종 6일째 되던 날. 성남시 중원구의 한국도 옆 제설함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고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윤희의 시신이 있었다. 실종 사건은 순식간에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윤희는 실종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신고 있던 하이힐은 한 짝만 남아 있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윤희는 납치 직후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허벅지와 무릎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고 목에는 가느다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다만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 강도 목적이 전부였나. 김태석은 부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을 공개 수배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성남과 분당 지역의 지리적 감각이 뛰어난 자, 특히 택시기사 중 전과자를 중심으로 용의자를 좁혔다. 사건 당일 윤희를 태웠을 가능성이 높은 택시의 GPS를 추적한 결과 한 명의 이름이 떠올랐다. 정과 9번 민병 138. 민병 1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다. 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 택시를 주차하고 서류에는 아버지의 연락처를 적어 놓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이 한둘이 아니었다. 뒤가 구린 놈들이 흔히 하는 짓이지. 김태석은 민병일의 집 주변을 탐문하며 단서를 모았다. 3월 27일 범행 12일 만에 분당 서현역 근처에서 민병일은 검거되었다. 형사 2명이 승객으로 위장해 그의 택시에 탑승한 뒤 파출소 앞에서 단숨에 제압했다. 압수수색 결과 택시 조수석 밑에서 윤희의 하이힐 한 짝과 범행 도구로 보이는 운동화 끈이 발견되었다. 완벽한 증거야. 김태석은 이를 손에 쥐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민병일은 하루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윤희가 만취 상태로 택시에 올라 구토를 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잠든 그녀를 보고 강도 살인을 결심했다고 했다. 새벽 3시 49분 경기도 광주시 하천변에서 운동화 끈으로 윤희를 교살한 뒤 시신을 제설함에 유기했다. 이후 717만 원을 인출해 빚을 갚고 유흥비로 탕진했다. 죄책감? 그딴 건 없었다고 하더군요.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민병일의 냉소적인 태도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민병일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1심 법정의 성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판사의 선고를 들었다.
점점 잔인해지는 범행 수법, 죄를 뉘우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 그리고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악용한 사회적 위험성.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다. 강도살인, 시신유기 그리고 과거 성폭행 혐의까지 합쳐져 민병일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교도소로 이송되던 날 민병일은 또 한 번의 기행을 저질렀다. 교도관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 비상계단을 통해 2m 담장을 넘어 도주한 것이다. 줄톱을 훔쳐 수갑을 끊고 가정집에서 옷을 갈아입은 그는 마치 악몽처럼 자유를 되찾으려 했다. 형사 김태석은 긴급 호출을 받고 다시 수배에 뛰어들었다. 이 새끼는 끝까지 포기 안 하는군. 그는 이를 악물며 민병일의 흔적을 쫓았다. 도주 11시간 만에 민병일은 성남 수정동 친구 집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애인을 만나고 자수하려 했다는 변명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었다. 2심 재판부는 도주 사건까지 추가하며 다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잃을 게 없는 놈이야. 또 기회만 노릴 거라고 김태석은 법정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채윤이의 어머니는 딸의 장례를 치른 뒤에도 매일 경찰서를 찾았다. 왜 우리 윤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나요? 그녀의 눈물은 마를 줄 몰랐다. 사건은 끝났지만 남은 이들에게는 깊은 상처만이 남았다. 민병일은 교도소 깊숙한 독방에 갇혔고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갔다. 하지만 김태석은 알고 있었다.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